왠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다. 왠지 그냥 싫은 사람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마냥 끌리는 사람이 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은 어눌한데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알아달라고 온갖 몸짓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눈빛과 말로 뇌리에 각인된 사람이 있다. 전자는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처럼 피하고 싶고 후자는 생일을 축하하는 아침 전화처럼 반갑다. 옷 맵시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옷을 걸쳐도 그가 입으면 왠지 끌리고 호감이 간다. 옷 맵시처럼 말 맵시도 있다. 왠지 이유 없이 끌리고 신뢰가 가고 눈빛과 말이 뇌리에 오래 남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 맵시가 좋은 사람들이다. 같은 말이어도 기분이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예쁜 말과 밝은 미소로 주위가 환하다. 말 맵시는 옷 맵시보다 더 어렵다. 옷 맵시는 눈에 보이지만 말 맵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옷 맵시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최신 스타일을 눈여겨보는 것처럼 말 맵시를 익히기 위해서도 못지않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더 쉽고 예쁜 표현을 사용하려 노력한다. 말맵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이 말맵시를 익히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의 품격이 곧 그의 인격을 보여준다. 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에서 일한다. 금쪽같이 귀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 민감한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꿈 많은 초등학생과 사춘기에 진입한 질풍노도의 중학생들, 그리고 입시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고등학생들을 상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함께 책임져줄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즉 학원은 말 한마디가 큰 풍파를 가져오는 곳이다. 때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와 다르게 말 한마디가 사건을 크게 부풀려 나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강사들과 직원들에게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했고, 불편하지만 해야 할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했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이 주는 장점들이 꽤 많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뱉지 않기에 내 말에는 가시가 없다. 둥글둥글하지만 가볍지 않다고들 한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들도 꽤 있다. 그만큼 이제는 말 맵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말에는 값이 들어있다. 어떤 말은 흔히 싼 티가 난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날 정도로 품격이 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고 상대의 가시돋친 반응에 의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못난 말보다는 예쁜 말을, 질타보다는 칭찬을, 부정보다는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대화했더라면 훨씬 더 알뜰하게 삶을 가꿨을 텐데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바꿨으면 하는 가능성을 꿈꾼다는 것, 지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둘러보면 말을 참 맛있고 예쁘게 한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가식이 없고 무게감이 있지만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저절로 마음과 귀가 열린다. 말을 예쁘게 하면 삶이 부드럽고 즐거워진다.
독설이 가득한 시대에 살면서 예쁘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마음의 관계 맺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마다 형 지훈이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고 동생 지훈은 엄마, 엄마 하고 운다. 그런데 그날은 형 지훈이가 엄마, 엄마 하고 울었고 지훈은 옆에서 형아, 형아 하고 울었다. 박준 시인의 연년생이라는 시다. 형제는 연년생이지만 형은 의젓하게 엄마를 어머니로 부르고 동생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에는 호칭이 달라진다. 형은 어머니를 엄마로 부르고 동생은 엄마 대신 형을 부른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린애가 된다. 형이 부르는 엄마라는 말은 호칭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깝다. 동생이 엄마 대신 부른 형아라는 말도 두려움에 울부짖습니다. 아이들은 어찌 살아갈까? 어머니는 어찌 눈을 감았을까? 어머니를 엄마로, 엄마 대신 형으로 바뀌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소통된다. 말이 갖는 힘이다.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마음을 소통하는 일이란 관계 맺기다. 대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는다. 그들은 관계 맺음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대화를 이어간다. 마음에 관계 맺음 없이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오래지 않아 티가 나고 들킨다. 그래서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반면 소통 능력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게 하는 능력이다. 즉, 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을 갖춘 개인이 구사할 수 있는 보다 상위 개념의 기능이다. 보통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언어 능력도 함께 좋다. 하지만 언어 능력이 좋다고 하여 반드시 소통 능력이 함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 능력 없이 언어 능력만 좋아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주위에 흔하다. 아내,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남편,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쁜 날이었는데 애들이 자꾸 전화 와서 학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화를 냈는데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남편,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애들은 그거랑 별개인데 당신이 감정 구분을 못했네. 아내,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 맞잖아. 당신이 오늘은 아마추어 같았네. 아내, 그러는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남편, 아,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조언을 해줘도 난리야.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지만 분명 소통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줬더라면 이 대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소통이 아닌 언어를 나눴다. 이러한 대화가 지속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 갈등이 깊어진다. 남편은 대화만 하면 화를 내는 아내가 이해되지가 않고 아내는 자기 속도 모르고 교과서 같은 말만 하는 남편이 무정하다. 요즘 유행하는 MBTI의 T, 분석적, 객관적인 성향과 F, 공감적, 인간애적인 성향 구분법이 있다. 다짜고짜 친구에게 나 오늘 너무 속상해서 빵 사 먹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때 무슨 빵을 사 먹었는데 라고 상황에 집중하면 T 성향, 뭐 때문에 속상했는데
라며 감정에 집중하면 F 성향이라고 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해주는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하다. 다만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표면적인 말의 전달을 넘어 그 순간 상대와 마음을 교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다. 기업은 소통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그들 사이에 공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의 중심인 관계 맺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연결해야 한다. 마음을 연결하고 나면 대화의 결이 달라진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결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마음을 연결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조언이 무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내,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남편,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쁜 날이었는데 애들이 자꾸 전화 와서 학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화를 냈었는데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 남편, 아이고, 회사 일 하랴, 아이들 챙기랴, 당신이 고생이 많다. 아내, 애들한테 화를 낸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 남편,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감정은 쏟아내지 말자. 아내, 정말 그래야겠어. 남편, 고마워. 힘내자. 남편이 아내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다. 남편의 조언이 쓴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연결되고 한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먼저 연결돼야 하는 이유이다. 마음을 연결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줄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대화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 1. 자기 이야기만 한다. 2.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3.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와 이야기한다. 가장 최악의 대화법은 1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화법은 3이다. 3.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와 이야기한다의 대화법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뜻하게 하는 진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잘 느껴야 한다.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 삶에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를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나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마음의 관계 맺음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달변가가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대화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좋은 일들이 쏟아졌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보다는 말투의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상처가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투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한다. 말투는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데 타인은 잘 안다. 누구에게나 특유의 말투가 있다. 어린이도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사성어나 어려운 용어를 섞어 쓰는 사람도 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불량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요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시작하면 10분 이상 떠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다소 거칠고 차갑다. 하지만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내 말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내 의도대로 상황을 잘 이끌고 싶다면 말투를 먼저 점검하자. 다음, 부부의 대화를 비교해보자. 아내, 여보, 저 단독주택 진짜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남편, 사! 근데 당신 돈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 두 번째 상황. 아내, 여보, 저 단독주택 진짜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남편, 그래. 우리도 나중에 꼭 저런 집에서 살아보자. 아내,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부터 벌어야겠네. 남편, 그래. 힘내자, 우리.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투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점수를 다 깎아내린다. 위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에 따라 대화가 이르는 종착점은 달라졌다. 첫 번째 대화는 아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채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는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워싱턴 대학 심리학자 존 가트맨 교수는 30년 이상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 3,000쌍 이상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이 부부들의 대화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이를 덮을 수 있는 긍정의 말을 5번 이상 했다. 반면 이혼한 부부는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트맨 교수는 이혼한 부부에게서 6가지 신호를 발견했다.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1. 좋지 않은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한다. 2.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다. 3.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자주 댄다. 4.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몸짓을 보낸다. 5.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한다. 6.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올린다. 행복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의 말은 요청, 인정, 호감, 존중, 표현, 먼저 말 걸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비난, 부정, 경멸, 무시하기, 끝까지 말 안 하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즉, 이들 부부 간 중요한 차이는 대화의 내용보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긍정성, 말투에 있었다. 말투는 화자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투를 지적하면 내 성격이 그런 걸 어쩌라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치냐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말투는 화자의 성격이 아니다. 말투는 화자의 습관이다. 습관은 노력으로 고쳐질 수 있다. 말투 하나로 눈앞에 10억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깟 말투 하나 예쁘게 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면 쉽다. 말은 그 내용보다 말투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매수하려 하는 A의 사례다. A는 몇몇 집을 돌아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첫눈에 마음을 확 뺏긴 집이 있었다. 집 관리를 잘 해놓아서 수리할 곳도 별로 안 보였고
집 근처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주저하게 되는 점이 있다면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싼 가격이었다. A는 매매 가격을 협상해 줄 수 있는지 매도인의 의향을 물었다. 그러자 매도인은 대답했다. 살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이 비싼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몇몇 집을 이미 비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나 집 상태가 좋아서 2천만 원 이상의 값을 해요. 무엇보다 이 집은 복이 많은 집이에요. 저는 이 집에 와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도 가졌답니다. 아마 사장님도 이 집에서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주저하던 A는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집을 매수했다. 매도인은 예쁜 말로 2천만 원을 벌었고 매수인은 기분 좋게 2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은 달라진다. 그래서 때로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해진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욕을 퍼부을 마음으로 전화를 건 민원인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내 의도대로 흔들 수도 있다. 평소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한 대로 내뱉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말투는 들을수록 기분이 좋다. 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에도 기분 나쁘지 않다. 예쁘게 말하고 싶고 말투를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첫 번째, 상대의 말끝을 자르지 않는다. 두 번째, 대화의 결론을 단정 짓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한다. 네 번째, 같은 표현이라면 조금 더 예쁜 표현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화난 상태에서는 최대한 말을 줄인다. 여섯 번째,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을 버린다. 일곱 번째, 비난, 야유와 같은 부정적인 리액션은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상대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 모든 사항의 공통점은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상대를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쁜 말투가 나온다. 말할 때마다 위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릴 수는 없다. 그럴 땐 단 하나만 기억하자. 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 할 말은 하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투를 상기해보자.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한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한 단어를 사용한다. 말투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말투가 거칠 수 없다. 하나를 얘기했으면 둘은 듣고 셋은 맞장구.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갖게 된 직업이 심리상담사라고 한다. 상담을 받으러 온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소는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소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이렇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 상대의 이야기와 함께 표정이나 제스처 등에 주목하고 짧은 영어이니 길게는 말하지 못하고 가끔 리액션으로
예, 하는 호응을 해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상담을 마친 후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었다고,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고 호응하는 상담사는 처음 보았다며 입소문을 낸 것이다. 맞장구의 힘이다. 국어사전에서 맞장구는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구는 혼자 치는 것보다 함께 쳐야 흥이 나고 신명이 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만 줄기차게 말하는 대화는 재미가 없다. 상대가 나의 말에 적절히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줘야 말하는 사람이 신난다. 쿵 하면 짝 하는 대화. 대화에는 적절한 공감으로 맞장구를 쳐야 한다. 그것이 호감 가는 대화다. 그래서 모든 대화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이 1대 2대 3의 법칙이다. 하나를 얘기했으면 둘은 듣고 셋은 맞장구 쳐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매번 깨닫는 진리는 별거 아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사람 쪽에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A.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히길래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B. 네. A.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야겠어요. B. 네. 다른 상황. A.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히길래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B. 정말요? 어떡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A.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야겠어요. B. 맞아요. 정말 조심, 또 조심이에요. 후자의 대화에서 B는 나를 존중하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야기할 맛이 난다. 맞장구는 이야기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해주고 신명나게 한다. 맞장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추임새만 적절히 넣어줘도 대화는 충분히 흥이 난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맞장구의 핵심이다.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서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맞장구다. 맞장구는 나는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너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행위다. 이런 맞장구의 표현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다. 맞장구는 적절히 잘 활용하면 상대를 내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체스터 인스코 박사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는 175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아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대화하는 도중 학생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우와, 대단해, 진짜? 같은 긍정의 맞장구를 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같은 부정적인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부정적인 맞장구를 들은 학생들이 점차 박사의 긍정적인 반응에 맞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맞장구를 잘 활용하면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협상이나 토론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모든 맞장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맞장구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톤으로 표현해야 한다. 맞장구는 대화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판단과 조언을 건네기 위함이 아니다. 맞장구를 활용할 때에는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주면 된다. 신나면 신나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 감정 그대로에 따라 반응해주면 된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맞장구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감정에 어울리는 추임새만 함께 맞추면 된다.
칭찬, 그 사람의 가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나를 현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도 능력인 자기 PR 시대다. 그렇다고 잘난 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가 칭찬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상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돋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미덕으로 교육받아왔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손사래를 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자. 지나친 겸손은 상대를 피곤하게 한다. 건강하게 당당한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합이나 경기 끝난 뒤에 승자와 패자가 서로 칭찬하는 데에도 정해진 대본이 있다. 패자는 승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자신이 패배한 원인을 운으로 돌리며 변명한다든가 승자의 실력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승자도 엄격한 경쟁의 대본에 따라 승리의 기쁨 속에서 감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자의 대본이 패자의 것보다 더 엄격하다. 승리의 기쁨을 팀 동료에게 나타내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 팀에게 자랑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만일 우승자가 패자에게 다가가 당신을 꺾어서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건방지며 스포츠맨십도 모른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모든 승자는 아슬아슬한 시합이었다든가 행운이 명함을 갈랐다 라고 하는 등으로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역시 너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어. B. 아니야. 어쩌다가 그런 거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지. A. 너만큼 이렇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B.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모르겠어. 다른 상황. A.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역시 너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어. B. 축하해줘서 진짜 고마워.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람이 있었어. A. 너만큼 이렇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딨어? B. 그렇게 말해주니까 부끄럽기도 한데 뿌듯하다. 고마워. 덕분에 더 노력할 힘이 생겼어. A. 우리 축하하러 가자. B. 그래, 내가 살게. 전자의 대화가 칭찬에 대한 겸손의 말로 들리는가? 상대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다. 지나친 겸손은 상대를 피곤하게 한다. 반면 후자는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도 편안하고 유쾌하게 들린다. 지나친 겸손보다 위트 있고 긍정적인 자기 자랑과 수용이 상대방에게 더욱 호감을 준다. 흔히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기다렸다는 듯 수긍하면 잘난 척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 튀면 손해보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아니에요 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도리어 신뢰가 될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 대화에서 겸손의 미덕을 너무 발휘할 필요는 없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상대는 능력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런 상황에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며 나를 낮추면 오히려 상대를 실망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가능하면 자신의 상대가 능력자이기를 바란다. 그저 그런 형편없는 사람과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관계자는 없다. 내 가치는 누가 인정해줘야 할까?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도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과연 그 누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단 말인가? 칭찬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우리는 누군가가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칭찬하면 그래요? 이거 아주 싸게 주고 샀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어머,
아드님이 정말 잘생겼네요 라고 하면 잘생기면 뭐해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데 하고 깎아내린다. 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이토록 인색할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의 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빛내는 사람이 되자. 고유명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말. 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들려요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에요 라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투로 말하곤 한다. 간호사의 호의는 잘 알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익명의 호칭으로 부르기보다는 김복래 씨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를 대하고 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라고 환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는 명성이 자자한 내과가 있다. 그런데 이 내과는 다른 병원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럼에도 늘 환자가 넘쳐난다.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의 개인사를 옆집 아저씨처럼 줄줄 읊어댄다. 김영아 씨, 오랜만에 왔네요. 요즘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나 봐요. 위장염이 한동안 잠잠했네요. 이러한 식이다. 이름을 기억해주고 질병을 기억해주니 내가 특별한 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도 우리 동네 환자들은 이 선생님을 개인 주치의처럼 느끼지 않을까.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름만 기억하고 불러줘도 상대는 감동한다. 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기울였을 그 사람의 관심과 노력을 알기 때문이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 아, 네. 다른 상황. A. 안녕하세요. 김영하 원장님. 상담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B. 아, 예. 안녕하세요. 위. 두 대화에서 차이가 느껴지는가? 짧은 인사지만 이름을 붙여 인사하면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이름만 붙였을 뿐인데 상대방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가능한 많이 불러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원장 선생님은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 한 명 한 명이 여기서는 주인공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려고 애쓴다. 나은아, 밖이 많이 덥지? 시원하게 여기서 땀 좀 식히자. 하준아, 요새 실력이 쑥쑥 올라가고 있어서 정말 대견하다. 승원아, 요새는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우리 규리는 항상 밝아서 좋아.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선생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에 표정부터 달라진다. 노력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는다. 학원에 오면 원장 선생님을 찾아서 눈 맞추고 인사를 한다. 특히 새로운 학생의 경우 이름을 불러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된다. 이름은 불리는 대상에게도 중요하지만 부르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 나의 마음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은 불리는 쪽이나 부르는 쪽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내가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면 그날부터 나의 삶에 오롯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려드린 책은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 였어요. 지은이 김영아,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였고요. 말은 관계를 맺고 마음을 잇는 달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말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마음의 관계 맺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좋은 일들이 시작되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떠한 톤으로 표현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이겠죠. 그게 작게 시작되는 건 맞는데요. 모든 시작은 작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뜻밖의 선물이라는 챕터에서 언급되는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때때로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말은 그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쁜 말을 건넸을 때 상대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고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말문을 열게 하는 예쁜 질문이라는 제목처럼 때로는 한마디의 예쁜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예쁜 질문은 결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말 맵시는 단지 그냥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옷 맵시가 단정한 사람이 더 호감을 주듯이 말 맵시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의 능력은 곧 상대를 존중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예쁜 말은 절대 화려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작지만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말이 상대에게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를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3가지 이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떠서 딱 2개만 꼽아 이 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은 어떨까? 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를 떠올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본다면 1대 2대 3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 이야기했으면 둘은 듣고 셋은 맞장구를 치는 법칙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말은 곧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투를 조금씩 바꿔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댓글도 우리 예쁘게 달아요. 이 댓글을 달면 스스로 섬세하다고 말하는 자작 아저씨가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I knew sooner or later it will come, the day that I know I'm in love. Will it feel warm and dry like a kiss in July? Will it chill down my bones? Will it cool like the snow? And I look at my window to see what the universe has in store for me. People passing by in the street will be smiling at me, 'cause they already know what it's like being in love. The sky starts to roll up its clouds, so the sun
can just stop hiding out. The windows will open and sing like birds that are spreading wings. So every night I stare at the moon just to check if she's still looking blue. Don't know who you are yet. You seem a bit hard to get, but I know you're out there. I just wait for the day where the sky will spread open its clouds, so the sun can just stop hiding out. The windows will open and sing like birds that are spreading their wings. And I spoke to you right across the street, like a song that is playing just for me. We'll know and we'll smile as if we knew. All this time I was waiting for you. The sky will spread open its clouds, so the sun can just stop hiding out. The windows will open and sing like birds that are spreading